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나요? 아마도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거나 거울을 보며 오늘도 피곤한 얼굴이라며 한숨을 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까? 왜 분명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까? 칼 구스타프 융이 말했듯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무의식에 의해 지배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리는 결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거대한 빙산의 밑부분, 즉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의식 속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수많은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습관들 중 일부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예전의 안전한 패턴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말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다시 폭식을 하게 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했지만 조금 어려워지면 포기해버리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결국 같은 갈등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습관의 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7가지 무의식적 습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습관들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융기 제시한 개성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끊임없는 외부 승인 추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학습됩니다. 부모의 칭찬을 받기 위해,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우리는 점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게 됩니다. 융은 이를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 자체는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가면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를 긍정적인 특성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의식적 습관 중 하나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으면 세상에 내놓지 않으며 완벽하지 않으면 자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를 현상유지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누적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들은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아 우리의 현재 행동과 미래 선택을 제약합니다. 융은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 안의 그림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감정 회피의 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슬프면 즉시 기분을 전환하려 하고 화가 나면 그 화를 억누르거나 다른 곳으로 돌리며 불안하면 그 불안을 마비시킬 무언가에 몰입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우리는 자신의 진짜 욕구와 필요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비교와 경쟁의 무한 루프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더욱 심화된 이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보다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예뻐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한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기준에 따른 삶은 우리를 진정한 자아 실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통제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나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하며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통제 착각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즉각적 만족 추구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해주는 편의성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배고프면 즉시 배달 주문을 심심하면, 즉시 영상 시청을 외로우면, 즉시 SNS 확인을 합니다. 이런 즉각적 만족 추구는 우리의 인내력과 지연 만족 능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7가지 무의식적 습관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제약합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패턴에 빠져 있으면서도 왜 자신이 발전하지 못하는지,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융은 이런 무의식적 패턴들을 의식화하고 통합하는 과정, 즉 개성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 안에 숨겨진 이런 습관들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해방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아름다운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독특하고 소중한 가능성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무의식적 습관들이 이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 가로막힘을 걷어내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무의식적 습관은 끊임없는 외부 승인 추구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습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생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해 자신의 진짜 의견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연출하며, 심지어 SNS에서조차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짜 일상보다는 보기 좋게 포장된 모습을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외부 승인에 대한 갈증에서 비롯된 행동들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외부 승인 추구는 페르소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사용하던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로, 융은 이를 우리가 사회적 상황에서 착용하는 심리적 가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페르소나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는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능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를 혼동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가면을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필요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외부의 승인이 끊어지는 순간 극도의 불안과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모범생으로 살아왔다고 해봅시다.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고 착하게 행동해서 예쁨받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처럼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내 삶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외부 승인 추구의 습관은 우리의 잠재력을 여러 방면에서 제약합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안전한 선택만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나 창조적인 도전보다는 검증되고 인정받을 만한 것들만 추구하게 되죠. 둘째, 우리의 에너지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이 아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소모됩니다. 셋째,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표현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외부 승인 추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개인의 독특함보다는 조화와 순응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고, 성인이 된 후에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외부 승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의 평가가 우리 행동의 주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적 나침반, 즉 자신만의 가치관과 직관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언제 외부 승인을 추구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첫 번째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운 시도를 막고 있다면 그 두려움의 근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그림자와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자기 원형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 승인에 의존하는 습관을 극복하는 것도 이런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억압하고 숨겨온 자신의 진짜 모습들을 찾아내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착하고 순종적인 모습만 보여왔던 분이라면 자신 안에 있는 반항적이고 독립적인 면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성공적이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왔던 분이라면 자신의 약함과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진실하고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 무의식적 습관은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를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의 잠재력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완벽주의는 겉으로는 높은 기준과 품질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실패와 비판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100% 확신이 서지 않으면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완벽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으면 세상에 내놓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패턴은 결국 우리를 현상 유지의 안전지대에 가두어 버립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주의는 자아와 그림자의 분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완벽하고 좋은 면만을 받아들이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면은 그림자로 억압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분리는 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은 완벽함에서가 아니라 실수와 실패,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행동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느라 기회를 놓치고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부담감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이 완벽한 첫 글을 쓰기 위해 몇 달씩 고민만 하다가 결국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결국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완벽주의는 우리의 창조성을 심각하게 제약합니다. 창조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함과 실험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들은 이런 불확실한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검증되고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가로막습니다. 완벽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극도의 자기 비판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런 내적 비판자의 목소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앗아갑니다. 결국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과정에서부터 완벽주의 성향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서는 100점이 목표이고 작은 실수라도 크게 감점되며 경쟁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식의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많은 분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부족함 실수들도 우리의 일부이며 이것들을 부정하고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히 좋음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고 80% 정도만 준비되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완벽한 준비보다는 빠른 시작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실패와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패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실패 없이는 진정한 성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배우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 지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무의식적 습관은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 친구들 사이에서 겪은 배신이나 따돌림 학교나 직장에서의 실패나 좌절 경험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 현재와 미래의 우리를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런 억압된 상처들이 그림자를 형성한다고 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식에서 배제된 인격의 측면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감정들, 트라우마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욕구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그림자 요소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현재 행동과 선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안 돼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험은 무의식 깊숙이 나는 능력이 없다거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믿음을 심어놓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런 무의식적 믿음은 계속 작동하여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로 과거에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은 새로운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상대방을 의심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어차피 결국은 나를 떠날 거야. 진심으로 대하면 또 상처받을 거야 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제약합니다. 첫째, 우리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상처받았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적으로 예전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죠. 둘째,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다시 반복될까봐 안전한 영역에서만 머물려고 합니다. 셋째, 우리의 에너지가 과거에 고착되어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특히 가족 관계에서 형성된 상처들을 오랫동안 지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나 원망을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이런 감정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성인이 된 후의 자존감이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융은 그림자와의 대면과 통합을 통해 이런 억압된 요소들을 의식화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자신의 과거 상처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으려고 하거나 없던 일로 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압된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기를 내어 그런 상처들을 직면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나는 상처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상처가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과거의 상처가 재현되는지, 그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것이 현재의 행동이나 선택에 어떤 제약을 가하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행동을 성인이 된 지금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거나 당시에는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이 실제로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재해석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피해자에서 벗어나 현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의식적 습관은 감정 회피입니다. 현대인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외로운 감정이 생기면 즉시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감정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은 우리의 전체 정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이며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감정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회피하면 우리는 자신의 진짜 욕구와 필요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느끼는 화는 우리의 존엄성과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화를 제대로 느끼고 그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가 불편하다고 해서 억누르거나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린다면 문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외로움을 느낄 때 이 감정은 우리가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외로움을 TV 시청이나 게임으로 달래려고만 한다면 근본적인 욕구는 해결되지 않고 외로움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반면 외로움의 메시지를 듣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감정 회피는 특히 현대 사회의 즉석 문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편함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심하면, 유튜브 외로우면, SNS 스트레스 받으면, 배달음식 불안하면 쇼핑 등 클릭 몇 번으로 즉시 기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즉석 해결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특정 감정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화나 슬픔 같은 감정은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화내지 마라, 우울해하지 마라는 식의 메시지가 넘쳐나면서 사람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느끼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은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화는 경계를 설정하고 부당함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슬픔은 상실을 애도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감정입니다. 불안은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게 만드는 보호 기제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 회피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즉시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리는 대신 잠시 멈춰서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관찰하고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감이 생겼을 때 이 불안이 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가? 이 불안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불안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5번째 무의식적 습관은 비교와 경쟁의 무한 루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며 자랍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걸었는데 너는 왜 아직 못 걸니? 친구는 성적이 좋은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동료는 벌써 승진했는데 너는 뭘 하고 있니? 이런 비교는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현재에는 이런 비교 문화가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 성공 스토리 행복한 모습들을 24시간 접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의 결과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끊임없는 비교는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걷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한 방식을 모방하려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이 도달한 지점에 자신도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성화는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의 자신과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융은 각 개인이 고유한 잠재력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더 성장한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의 무한 루프에 빠지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항상 더 성공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끝없는 경쟁에 매달리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자존감이 외부 성취에 의존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앞서 있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뒤처진다고 느낄 때는 극도의 좌절감과 열등감에 빠집니다. 셋째,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서열을 나누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경쟁하고 취업을 위해 경쟁하고 직장에서도 승진을 위해 경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많은 분들이 비교와 경쟁을 삶의 당연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와 행복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에서 옵니다. 윤근 개성화의 목표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충분히 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와 경쟁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언제 비교를 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부러움이나 열등감을 느낄 때, 동료의 성과를 보고 초조해할 때, 친구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현실에 불만을 가질 때 등이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의 순간에 나만의 고유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있어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 성취한 것들, 이미 경험한 소중한 순간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대신 현재의 삶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식적 습관은 통제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예측하고 준비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나 불확실성은 극도로 싫어하며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이런 통제 욕구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성취를 위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서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윤근 삶에는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의식의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이런 무의식적 과정들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통제에 대한 착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한 감정이 생기면 즉시 그것을 억누르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므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억압하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되돌아오거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다르게 행동할 때 좌절하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통제 욕구는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모든 위험을 대비하며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통제에 대한 착각이 우리의 잠재력을 제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안전한 것만 추구하게 되어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둘째,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계획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더 나은 기회나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무의식의 지혜와 직관을 믿고 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계획이 없던 우연한 만남이나 예상치 못한 기회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이런 가능성에 열려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제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 태도, 반응, 선택 등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행동, 경제 상황, 자연재해, 질병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되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재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 스토리들이 예상치 못한 변화나 위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무의식적 습관은 즉각적 만족 추구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해주는 편의성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배고프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심심하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외로우면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삽니다. 이 모든 것이 클릭 몇 번으로 즉시 해결됩니다. 이런 즉각적 만족 추구는 우리의 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석에서 만족을 얻는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지연 만족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약화되고 충동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내력과 끈기를 약화시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개성화와 자아 실현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이 꽃피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인내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즉각적 만족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빠르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운동을 시작했지만 즉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그만두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지만 즉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실망해버립니다. 이런 즉각적 만족 추구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결합되어 모든 것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깊은 우정 전문성 지혜, 내적 평화 등은 모두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즉각적 만족 추구의 습관은 우리의 잠재력을 여러 방면에서 제약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회피하게 됩니다. 쉽고 빠른 것만 추구하다 보면 진정한 도전이나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집중력과 인내력이 약화됩니다.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져 깊이 있는 학습이나 창조적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셋째, 우리는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즉각적 만족 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연 만족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즉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기다려보고 그래도 정말 필요하면 사는 것입니다. 또는 심심할 때 즉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분 정도 그